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 조성민 교수님 연구실의 서준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토픽은요, ALD 나노라미네이트 구조를 이용한 심플랜 인켓줄에 대한 최근과에서 발표드리고 하겠습니다. 플렉시브 OLED는 현재 디스플레이나 조명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요.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연구 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OLED 소자 자체가 이제 소금과 산소에 매우 취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인캡슐레이션 기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분과 산소에 OLED 소자 자체가 노출이 되게 되면 다크스팟과 같은 악점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소자의 휘도가 감소하고 그래서 소자의 신뢰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인캡슐레이션 기술은 이제 이지드랑 글래스랑 케미스트와 같은 물질을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적용하고자 하는 플렉시블한 소자에 적용하는 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플한 인캡슐레이션 기술을 저희가 연구하게 되고요. 저희가 사용한 방법은 이제 ALD 방법으로서 아토믹 레이어 디포지션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아토믹 레이어 디포지션 방법은 이제 MOCVD법과 이제 방법은 거의 비슷하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심플한 인캡슐레이션에 대한 모이처 베리어 레이어를 만드는데 사용하였습니다. ALD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소스의 주입, 그다음 퍼지, 그다음 리액턴트의 주입, 퍼지 이렇게 4단계가 한 사이클로 이루어져 있고요. ALD 방법 자체는 이제 케미소션으로서 이제 화학급차법이기 때문에 두께 컨트롤을 용이하면서 이제 매우 우수한 퀄리티의 방막 제조가 가능하고 그리고 매우 덴스한 막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 시에 탭타임이 길기 때문에 공정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너게임 레이어 쪽으로 이제 배리어 특성을 가지고 이너게임 레이어 쪽으로 사용한 물질은 옥사이드 계열의 타이타늄 옥사이드나 질코늄 옥사이드, 알루미늄 옥사이드와 같은 재료를 사용하고요. 이 레이아웃은 저희가 이제 직접 제작한 ALD 장치의 레이아웃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다양한 소스를 넣을 수 있는 캐니스터들이 있고요. 그 옆에 이제 리액턴트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와 리액턴트를 순차적으로 주입하면서 정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사용한 물질들의 사이클별 두께와 사용한 물질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사용한 알루미늄 소스로서는 TMT 알루미늄을 사용하고요. 한 사이클별 약 1.1옹스트롱의 두께로 정착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용한 질코늄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한 사이클당 0.9옹스트롱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테마즈라고 해서 특이 메틸 아미노 질코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타이탄 옥사이드 소스로서는 이제 한 사이클당 0.6옹스트롱씩 주차가 나오고 TTIP로서 타이탄늄 아이소 프로폭사이드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알루미늄 옥사이드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증착을 한 다음에 그 각막의 특성을 분석한 겁니다. 전에 이 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이클별 두께는 한 사이클당 1.1옹스트롱씩 올라가고요. AF를 통해서 표면 러프니스를 측정한 결과 수 옹스트롱 단위로 굉장히 덴스하고 굉장히 유니폼한 막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지르코늄 옥사이드도 마찬가지로 한 사이클당 0.9옹스트롱씩 증착이 가능하며 그리고 수 옹스트롱 단위로 매우 유니폼한 방막 제조가 가능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ALD를 사용해서 궁극적인 목표로 OLED 소자 위에 이제 인캡슐레이션을 해가지고 배리어 막을 만들어서 수분을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고요. 저희는 이제 WBTR 수분 추출률을 측정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칼슘 테스트를 사용했습니다. 정기적인 칼슘 테스트는 칼슘이 수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칼슘이 수분에 노출이 되게 되면 칼슘 옥사이드를 변해서 전염체를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칼슘 자체의 정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칼슘 테스트에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제 글래스 위에 일정 면적의 칼슘을 증착하게 됩니다. 그 양 옆으로 이제 실버나 알루미늄과 같은 전극을 잡아서 이거에 대한 정기적인 특성을 분석한 겁니다. 저희 연구실에 이제 항원항수초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수분 추출률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더 앞조건 속에서 가온 가습 조건 내에서 이제 연구한 방법을 측정할 수 있고요. 다음은 이거는 이제 시간에 따른 베리어 막을 뚫고 지나가는 수분의 토탈 양을 계산한 이윤식이고요.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타이타늄 옥사이드를 가지고 이제 베리어 막을 이렇게 만들어서 WBT를 측정해 봤는데요. 타이타늄 옥사이드 두께에 따라서 이제 5나노부터 60나노까지 측정을 한 결과 두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타이타늄 옥사이드 막의 베리어 특성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WBTR 식으로 계산해서 수치화하면 타이타늄 옥사이드가 한 50나노 이상이 되게 되면 약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의
배려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타이타늄 옥사이드뿐만 아니라 이제 알루미늄 옥사이드와 타이타늄 옥사이드 재료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우수한 배려 특성을 갖는지를 비교해 본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온도 85도에서 상대습도 85% 내에서 앞조건 속에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하고요. 토탈 두께는 30나노, 50나노를 비교해서 타이타늄과 알루미늄 옥사이드를 비교해 본 결과 알루미늄 옥사이드가 타이타늄 옥사이드보다는 더 우수한 배려 특성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칼슘 테스트의 단점이라고 시작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보완해보기 위해서 이제 테스트한 결과인데요. 칼슘 테스트를 할 때, 저희가 칼슘 테스트를 할 때 칼슘을 일정 면적을 증착하고 정극을 잡은 다음에 그 위에 배리어 필름을 만들어서 그 UV 레진과 같은 접착제를 이용해서 배리어 필름을 붙여서 실험을 하는데요. 이 엣지 실란트 쪽의 문제에서 이제 레진 쪽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분의 양 때문에 칼슘이 빨리 산화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글래스와 두껍게 올린 ALD 방막을 가지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글래스와 ALD 방막과 이제 거의 그래프가 비슷한 걸로 봐서는 이제 엣지 실란트 쪽으로 들어오는 수분의 영향이 한 7에서 5cm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실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심필름 인캡을 해서 이제 옵티컬하게 보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칼슘을 증착한 다음에 그 위에 이제 ALD를 이용해서 알루미늄 옥사이드 100나노를 심필름 인캡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85도, 상대습도 85%에서 저희가 그 실험을 하고요. 초기부터 250시간까지는 칼슘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약 한 900시간 정도 되게 되면은 이제 엣지 쪽부터 이제 칼슘이 산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칼슘이 한번 수분에 노출이 되게 되면 상당히 빨리 산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산화되는 것을 보여주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싱글 방막에 대한 배려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싱글 방막뿐만 아니라 나노라미네이트 구조라고 해가지고 나노라미네이트의 정의가 그 각각의 이제 개별적인 물질들을 가지고 이제 나노 단위로 겹겹이 쌓아서 그 개별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더 우수하게 만드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제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OLED 소자 여기다가 싱글 방막뿐만이 아니라 알루미늄 옥사이드, 지르코늄 옥사이드, 타이타늄 옥사이드를 가지고 나노라미네이트 구조를 해서 수분 특성을 더 우수하게 만들어보자 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나노라미네이트 구조와 싱글 레이어 구조를 비교한 게 있는데요. 싱글 레이어 구조가 이제 W 수치로 봤을 때 이 파트면 이제 나노라미네이트 구조는 그 오른쪽 우측으로 시프트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우수한 배려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나노라미네이트 구조 중에서 이제 인터페이스의 개수를 높여가지고 계면 수를 늘려서 하면 더 우수한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 구조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싱글 레이어고요. 지금 나노라미네이트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개수를 5개부터 300개까지 늘려서 연구를 해본 결과 인터페이스 개수에 따라서 인터페이스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우수한 배려 특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논문에 나와 있는 걸 찾아보니까 이제 알루미늄 옥사이드와 지르코늄 옥사이드 사이에 이 계면에 이제 컴포지션 물질이 생성이 돼서 그 컴포지션 물질이 더 우수한 배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문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인터페이스 수의 변화를 가지고 그 연구를 하고 두 번째가 이제 지르코늄 옥사이드와 알루미늄 옥사이드의 이제 그 함량 비율을 가지고 두께를 컨트롤해가지고 알아본 결과입니다. 지르코늄 옥사이드와 알루미늄 옥사이드를 1대3, 1대1, 3대1 비율로 이제 저희가 함량을 낮춰서 두께 컨트롤을 해가지고 그 배리어 특성을 조사한 결과 지르코늄 옥사이드가 3대1 때가 가장 우수한 특성을 나타냈습니다. 전체적인 두께로 배려 특성을 보면 지르코늄 옥사이드가 알루미늄 옥사이드보다 더 안 좋은 그 배려 특성을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노라미네이트 구조에서 보시면 이제 지르코늄 옥사이드가 함량이 높을 때가 더 우수한 특성을 나타나서 이걸 조사해보기 위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참 재밌는 결과가 나는데 여기서 이제 1나노부터 6나노까지 이제 알루미늄 옥사이드를 증착을 해서 배려 특성을 나타냈고요. 지르코늄 옥사이드를 동일 두께 내에서 배려 특성을 조사한 결과 알루미늄 옥사이드는 1나노부터 6나노까지 두께가 증착함에 있어서 배려 특성도 리니어하게 좋아진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지르코늄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1나노부터 6나노까지 두께를 늘려가면 약 한 5나노 정도에서 알루미늄 옥사이드, 4나노까지는 알루미늄 옥사이드보다 더 우수한 배려 특성을 나타나는데 5나노쯤 되면 리버스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지르코늄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 5나노 정도 두께에서 프리탄
기능적인 영향에 있어서 배리어 특성이 나빠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AF를 통해서 러프니스를 측정한 결과 약 5나노 이상 정도 두께가 되면 합격한 러프니스가 측정되는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논문을 찾아보니까 알루미늄 옥사이드와 실리콘 옥사이드 나노 라미네이트 구조를 갖고 연구하신 분들 중에 이제 텐 이미지가 있는데 텐 이미지를 보면 여기서 한 5나노 정도 되면 이렇게 크리스탈라이즈 되는 텐 이미지 사진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나노 라미네이트 구조에서 가장 최적화되는 그 구조를 찾자는 모델링인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알루미늄 옥사이드 위에 실리콘 옥사이드를 올리게 되면 실리콘 옥사이드가 일정 두께 이상이 되면 크리스탈라이즈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방법은 알루미늄 옥사이드 위에 실리콘 옥사이드 올릴 때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이 되기 직전까지의 배려 특성이 실리콘이 더 좋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 증착을 한 다음에 그 위에 다시 알루미늄 옥사이드 올려서 이제 나노 라미네이트 구조로 올리면 더 좋은 배려 특성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여기 A 파트는 저희가 싱글 레이어고요. B 파트, C 파트가 그 나노 라미네이트 구조인데요. B 파트보다 C 파트, 즉 저희가 이제 그 나노 라미네이트 구조에서 그 아까 크리스탈라이제이션 되기 직전까지의 그 질풍 함량을 높인 그 C 파트가 더 우수한 배려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저희가 실험한 데이터를 이제 토탈 두께는 30나노로 고정을 하고 이제 질포늄의 최대 두께나 이제 인터페이스 수나 질포늄과 알루미늄 함량 비율에 따라 이제 보완한 데이터 테이블이고요. 다음은 이제 저희가 OLED 소장에 직접 적용한 데이터입니다. 알루미늄 옥사이드가 질포늄 옥사이드를 1나노씩 이제 1대1 비율로 이제 섞어가지고 증착을 하고요. 30나노, 50나노, 총 두께를 100나노로 고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소자에 그 암정이 생긴다거나 휘도가 감소하는 것을 보니까 100나노 정도가 되면 이제 한 300시간까지는 85도 85% 조건 하에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생기시는 가운데 보시는 다크스팟이나 암점들은 저희가 이제 증착을 해가지고 소자를 만드는 증착 장비와 인케어를 하는 증착 장비가 좀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동 순간에 이제 파티클이 올라가서 파티클들의 영향인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저희가 나노 라미네이트 구조로 이제 이널링 레이어층에 이제 배려 특성을 조절하고요. 저희는 이제 플렉시블 OLED가 목적이기 때문에 유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제 올게닉, 이놀게닉 하이브리드 레이어를 저희가 만들기로 연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올게닉층은 이제 플라즈마 CV법을 이용한 플라즈마 폴리머를 증착하는데요. 플라즈마 폴리머는 저희가 세 가지 물질로 퓨란과 HMDSO, 헥사 메틸 바이시록산을 사용하고요. 헥산을 세 가지 물질로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증착 속도는 이제 분당 40나노, 30나노, 20나노 정도로 알 수 있고요. 트랜스미터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두께를 변화시켜서 1마이크로, 2마이크로, 3마이크로까지 저희가 이제 두께를 증착을 하는데요. 약간 그 기판 대비해서 한 90% 이상 정도 매우 투명한 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유목이 복합망을 만들기 위해서 기판 위에 ALD를 올리고 ALD로 무인물층을 올려서 배리어 특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플렉시빌리티를 위해서 이제 플라즈마 폴리머를 올려서 그 한 사이클이 이제 유목이 복합망이 되게끔 해서 만드는 게 있고요. 여기가 이제 그 저희가 만든 유목이 복합막을 이제 셈을 이용해서 나온 크로스 섹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플렉시빌리티를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밴딩 테스트를 이용했는데요. 밴딩 테스트는 이제 기판을 가지고 밴딩 테스트기에 불린 다음에 이제 레디우스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밴딩 횟수 이런 것을 조절해가지고 플렉시빌리티를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데이터를 WVTR로 데이터를 알아봤는데요. 이제 밴딩 전과 밴딩 후에 WVTR의 이제 감소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냥 싱글 단일 점막일 때는 약 WVTR이 그 20나노일 때 약 40% 이상 이제 감소하는 것을 알고요. 밴딩 후에 40% 정도 이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플라즈마 폴리머가 이제 100나노, 500나노, 1마이크로 올라갔을 때는 밴딩률이 20%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데이터인데요. 저희가 이제 밴딩 횟수를, 밴딩 레디우스를 2cm, 3cm, 5cm로 올리니까 좀 더 좋은 밴딩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 요약이고요. 저희가 이제 알루미늄 옥사이드랑 질포늄 옥사이드 나노 라미네이트 구조를 이용해서 포지션 배리어 특성에 대해서 최적화 구조를
수치로 따지자면 이제 알루미늄 옥사이드와 질리콘 옥사이드 30나노 정도에 비해서 약 10에 반해서 5승 정도의 WBT 수치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OLED 직접 적용을 해서 스토리지 라이프 타임을 측정해봤고요. 그리고 플렉시블 ALD 보이션 베리어필을 만들기 위해서 플라즈마 폴리머를 이용해서 이게 플렉시빌리티한 하면서도 배려성이 우수한 이제 막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